일단은 써놨잖아요. 소재의 상징성 얘기를 했는데 이 매물급 필름랩에서는 소재가 정말 중요해요. 뭐 다른 문학 작품들도 많이 그렇지만 특히 이 작품은 소재의 상징성만 잘 꿰고 있으면 아 이런 얘기구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뭐 소재, 뭐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소재 같았어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뭐가 되게 중요한 소재 같았어요? 네. 허생원이랑 예. 당나귀. 네, 맞아요. 당나귀가 허생원. 네, 나귀는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소재거든요. 왜? 허생원 자체를 이렇게 그쵸. 아버지고 그 새끼를 낳아. 음. 동이가 자신의 아들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약간 평행형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문학에서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동일시라는 표현 쓰죠. 왜 동일시?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나귀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죠. 자,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일단 소재부터 찾고 그리고 한번 토론 가볍게 한번 해보죠. 또 뭐 있을까요? 나귀 말고? 왼손잡이. 예? 왼손잡이. 아, 그렇죠. 되게 중요한 소재죠.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또 뭐 있을까요? 한 5가지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죠?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나왔는데, 성서방님 처녀. 성처녀요. 성처녀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성처녀 인물보다는 성처녀와 관련된 어떤 소재. 뭐 얘만 보면은 맨날 그냥 나는 그저 성처녀가 생각나 사무치게 너무 그리워져요. 메밀 아닌가? 메밀꽃도 있지만 메밀꽃보다도 뭐? 네? 메밀꽃보다도. 달빛. 그쵸.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계속 장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길을 가잖아요. 그쵸. 그 길에 대한 이야, 내용. 이거 정말 중요한 걸 찾았어요. 이거 잘 보이지 않는 소재거든요. 네, 길이에요, 길. 이 길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어떤 잘 보이는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에서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작품이? 봉평장에서,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봉평장이라는데 봉평 가보셨죠? 네. 봉평 가보면 어때요? 되게 지금 그래도 좀 커졌지만 지금도 어때요? 다른 도시에 비하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게? 되게 이제 평창군 안에 속해 있는 봉평읍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좀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게 허생원이 봉평장에서 물건을 팔지만 한 번이 그런 문장 나오죠? 한 번이라도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을까? 이런 표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사다 팔다라는 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보고 할머니 지금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시장에 쌀 팔러 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하는데 쌀 팔러 간대. 왜 그래요? 사다 팔다가 오늘날과 반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한 번이라도 흐뭇하게 사본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장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찍 장을 접잖아요. 장을 접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요? 그쵸, 대화죠. 이 작품에서는 맨 처음에 봉평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대화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가지 않았지만 마지막엔 또 어디까지? 그쵸, 제천까지. 요 대화라는 지명은 되게 좀 낯설죠. 근데 저는 이제 강원도 여행을 다니면서 일부러 이제 여기 이 길을 한번 이렇게 답사하듯이 이렇게 차로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대화는 지금은 더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대화가 봉평보다는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뭐예요? 보면은 친구 누구죠? 허생원의 친구. 조선달. 예. 조선달이 허생원이랑 나중에 중간 부분쯤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장돌뱅이 생활이라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제 이 생활 접고 가게 전방 하나 내겠다. 어디에다가? 대화에. 그죠? 그러니까 본격 말고 대화를 선택한 거로 봐서 대화가 그 당시에는 좀 더 큰 아마 그런 마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자, 근데 대화까지가 70리길이라고 나와요. 70리면은 몇 킬로예요? 다 MZ 세대들일까요? 뭐지? 심리가 몇 킬로예요? 4킬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산수의 문제인가 또? 4칠이 28이잖아요. 28킬로 그죠? 근데 한번 28킬로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28킬로면 어느 정도 돼요? 여기서 그쵸 대전 여기서 둔산동까지 거리가 한 25km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그거보다도 좀 더 가는 거리잖아요. 꽤 먼 거리죠. 근데 그걸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나귀에다 짐을 싣고 요즘처럼 길이 뭐 신장로 쫙쫙 뚫린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산길이고 그죠? 여기서도 보면은 산길 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걸 70리길을 걷는다라는 게 사실 되게 고단한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아직 못 갔어요. 도착은 못했지만 여기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소재지만 여기서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되게 중요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뭐 다 말씀을 드리면 정의성의 전문강의 3식호에서 이 작품과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 나눠드릴게요. 그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찾아보세요. 자, 그거는 뭐 조금 이따 읽어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맞아 하나. 자, 뭐가 또 소재가 하나 있을까요? 네? 뭐 잘 생각 안 나지만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면서 그냥 찾기로 하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그러면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리? 이게 왜 중요한 소재일지?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 작품에 보면 책의 제일 한번 앞부분 한번 봐보세요. 앞부분 보면 자, 거기 보면 이제 맨 앞부분 혹시 책이 없으신 분도 있구나. 없으신 분 있으신 분이 없고. 네, 같이 좀 뒤에 분이 안 계셔가지고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책. 이쪽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한 대여섯 줄, 여섯 일곱 줄 내려가면 그 허상원 앞에 수식된 그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얼금뱅이 왼손잡이 이런 말이 있죠? 네. 그죠?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득팀전에 허상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혹시 얼금뱅이 뭔지 아세요? 네. 예전에 공부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공부. 얼굴이 공부예요. 공부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없죠, 그죠? 예, 요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공부인 분들을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게 동네에서 몇 분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가 어떤 병에 천연인가? 천연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바이러스 중에서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천연두예요. 예. 천연두 말고는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천연두만 유일하게 이겼어요. 근데 이 천연두 혹시 공부인 분들 본 적 있어요? 공부인 분들 본 적은 있으시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근데 이 공보가 이 이제 천연두를 앓고 나면은 이게 굉장히 열이 이제 고열이 이제 열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얼굴에 물집 같은 게 생겨요. 온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곪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이제 천연두를 낳는 과정 속에서 푹푹 파여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얼굴에 이렇게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면 어때요? 뭐 이쁘잖아요, 보조개 들어가면. 그죠? 근데 얼굴에 뭐 보조개가 수백 개인데 안 웃어도 그냥 수백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짐작이 가시죠? 얼굴 내기가 어떤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염병이에요. 그 근거가 그 이집트 람세스 5세라는 기원전 1150년 정도 그때 죽은 이제 왕인데 그 람세스 왕 옛날 파라오들은 다 방부 처리해가지고 미이라를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한테도 그 천연두의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전에도. 그다음에 우리가 혹시 오디푸스 왕 읽어보셨나요? 오디푸스 왕? 오디푸스 왕 읽어보면은 그 기원전 500년 전 작품이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서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거예요. 저는 그 작품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그 시절에 기원전 500년 전 작품인데 그렇게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소포클레스라는 그 분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해요. 어떻게 그 시절에 기원전 500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을에 도시에 그리스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도시국가인데 마을에 역병이 돌아요. 그래서 그 역병이 돌 때 옛날에는 다 뭐에 기댔어요? 그런 마을에 뭐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면 다 누구한테 기대요? 그냥 그때는 다 뭐 사제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죠?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그리스는 이제 신의 국가니까 신탁을 받아오게끔 하죠. 그 신탁의 내용이 지금 역병이 돌고 있으니까 그 역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오디푸스의 이 얘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공부해보죠. 자, 근데 그 역병은 거기만 흔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에도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향가 중에 처용가라는 향가 아세요? 네. 예. 처용가가 되게 재밌는 향가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처용가 향가를? 다이내게. 그죠? 이게 얼핏 들으면 조금 뭐 내 마누라가 바람 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게 봐요. 동경달 밝은 밤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 보니 다리가 넷이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내용만 보면 어때요? 그냥 동경은 옛날 서라벌의 다른 이름이에요. 서라벌이 경주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동경달 밝은 밤에 처용이 밤늦게 놀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옛날엔 다 창호지잖아요, 문이. 그러니까 어때? 불빛에 그림자 다 비치죠. 네. 자, 근데 내 마누라만 있으면 다리는 몇 개가 돼? 2개가 되잖아. 근데 다리가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뭘로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 내 마누라와 또 다른 누군가가 지금 밤에 있는 거잖아요. 그 깊은 야간에. 근데 처용은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가 4샤. 근데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긴 것을 어떡하겠냐 하면서 마당에서 춤을 춰요. 그 처용설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처용설화에서 역신이라고 나와요. 역신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마누라를 범하고 있다가
최영이 마당에서 춤추면서 그 최영가를 부르니까 무릎 꿇고 빌어요. 앞으로 네 그림자만 비춰도 절대 얼씬하지 않겠다. 그래서 집집마다 최영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이게 최영 설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최영이 무서운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역자가 마마 역자예요. 마마. 마마가 바로 뭐예요? 천연도예요. 천연도.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방 안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으로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 지금 뭔가 성사를 벌이고 있는데 한가하게 춤추고 있을 얼병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아마 방문을 탁 차고 들어가서 뭔가 사단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거잖아요. 오히려 마당에서 춤추고 있잖아요. 그 사람 최영이 바보라? 아니면 너무 관대해서? 아닌 거죠. 역신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지금 최영의 마누라가 천연두에 걸릴 거예요. 천연두. 그러면 최영은 왜 춤췄을까요? 그 춤추는 사람, 이렇게 한가하게 춤추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본인 내좀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한가하는 신라 시대의 노래예요. 그렇다면 신라 시대는 국교는 불교였어요. 국교는 불교였지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혹시 뭐 전보러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두 번쯤 뭐 전도 보고 그죠? 재밌어요. 그럼 국도 하시나요? 아주 재밌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런 거 들어봐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냥 심심풀이로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뭐 박지원의 호질 같은 데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 의원이라는 게 옛날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의원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의원이라는 것도 어때요? 한의사잖아. 한의인데 이 한의가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제가 한의사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한의사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 편하게 얘기하기로 과학적이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그쵸, 내부에 있는 것들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허준의 예. 어떤 그런 그분이 한 거 보면 그 내장의 장기를 다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다 저기 그 해부해가지고 네. 죽은 사람들 해부해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이태준의 달밤 같은 책이 달밤이 아니라 이제 돌다리라는 책 보면은 거기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동생이 죽는데 뭘로 죽냐면은 복막으로 죽어요. 근데 복막이라는 게 오늘날 같으면 어때요? 병원 가서 그 수술치개도 못 깨요. 그잖아요. 근데 그 양방은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즘처럼 이런 진료를 못 했잖아요. 사진 같은 거로 찍고 이런 게 없었던 그런 시절이니까 기댈 수 있는 게 못밖에 없어요. 한의사 아니면은 한의사로 못 고치는 병을 누가 이제 마지막에 사람이 기대는 게 어디예요? 그게 신이에요. 그래서 무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천연두 같은 게 그 당시에 어떤 뭐 한약 같은 걸 먹는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에 구술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영이 춤추는 그 행위는 뭐라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면 그거는 일종의 주술이에요. 주술. 그죠? 주술이라는 게 뭐예요? 뭘 물리치는 거잖아요. 어떤 주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행위가 주술 행위란 말이에요. 그 처형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이고 그런 추론이라면은 처형은 이렇게 뭐 관대한 남성이라기보다는 무당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박수무당. 그래서 이 처형가가 고려 가요에도 이게 또 이 향가는 8구체 8줄에 불과한 짧은 향가예요. 근데 고려 가요 되면 굉장히 이제 길어져요. 처형가가. 근데 거기서 보면 아예 뭐라고 나오냐면 열병신화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물리쳐달라. 최용아비여 열병시를 물리쳐달라. 이런 식. 그럼 최용아비가 열병시를 물리치라는 얘기는 천연두를 물리쳐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천연두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그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그 4살까지의 아이들이 40~50%가 천연두로 죽었다라고 해요. 태종 때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1951년에도 우리나라에 천연두가 돌아가지고 그때도 굉장히 많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연두가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 극복이 돼서 그걸 앓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얼근병의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소재 이거예요. 됐죠? 얼근병이가 왜 중요했어요? 예, 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소재죠, 이거. 네. 왜? 허생원이 이것 때문에 어땠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몇 장 아마 넘겨야지 나올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얼굴뱅이 상판을 쳐들어야 되고 세울 수기도 없었어요. 기집집에서 보낸 적도 없었고. 예,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근뱅이 상판을 들고 대화들 수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이렇게 벌거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이 어때요? 가까이 가면 좀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다가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근뱅이라는 소재는 평생 여자와 인연이 없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근뱅이는. 자, 인물 앞에 보통은 우리가 뭐 책을 읽을 때 누구는 이렇게 나오지, 뭐 윈손잡이 얼굴뱅이 이런 수식 안 해요, 그죠? 근데 이런 수식을 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했을 때 왜 이런 수식을 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책을 읽을 때, 그죠? 뭐 우리가 주목해보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재는 중요한 건 다 나왔네요. 그럼 한번 좀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 읽고 어떤 감상 같은 거. 이 책이 뭐 되게 오랜만에들 읽으셨겠지만,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보통 아마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밤에 쭉 이렇게 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읽었지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자,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이 책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네. 작가가 네. 사람과 자연과를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생원이나 낙이나 비슷한 처지고 예. 서로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낙이가 암놈한테 발정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주인공이 하지 못한 것을 맞아요.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는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울에서 동이를 얻고 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 그렇죠. 그것들이 옛날에 그 여자와 하여튼 아들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맞아요. 가는 길이 자기의 인생 길이고, 그런 것들이 해봐. 이 작가가 사람하고 자연을 이렇게 매치해서 하는 작가인가? 아니면 다른 작품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면을 많이 접목을 시켰다 싶은 맞아요. 생각이 이현 들어요. 작가가 그런 부분에 좀 탁월했던 그런 작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읽으셨네요. 또 어떠셨어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다, 또는 이 부분이 좀 궁금했다, 이런 게. 아니 저는 여성적인 문제를 항상 책을 보면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읽었을 때그 성서방의 처녀 그거를 보면서 그럼 예전에는 이게 정식적인 혼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도 내 처졌네. 이 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의 어떤 가문에
일단 먹칠하면 이것만 면피하자고 하는 이런 거였네. 그래서 그 성서방님은 전혀 그게 그렇게 가슴 맛을 갖고 아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예, 그게 그렇게 와서 닿더라고요. 근데 뭐 고전은 말할 것도 없고 고전에서는 더하죠 사실. 그렇지 더하죠. 근데 그 연려하명 박시전이라고 박지원이 쓴 글이 있어요. 네. 연려하명 박시전이에요. 그러니까 함양이라는 데는 지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살았던 박씨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연려. 근데 한번 보세요. 저 조선시대 때 조선은 유교 국가잖아요, 그죠? 그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을까요? 조선시대는 남자한테는 뭐예요? 충. 그 다음에 효. 그죠? 이 충과 효는 근데 같은 거예요. 네. 이건 저 나라의 충성이고 집안에서는 어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군사부 일체 이런 표 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충과 효라는 건 같은 개념인데 여자한테 강요되던 덕목이 있었어요. 성자. 그렇죠? 그걸 열이라고 해요. 이게 저는 뭐 남자지만 그래서 조선 시대를 되게 저는 부정적으로 맞아요. 너무 좀 그래요. 남자들은 지들은 마누라 죽으면 처장가 가잖아. 네. 또 그것만 해? 첩도 두잖아. 그잖아요. 천만도 천만도 기름집도 가잖아. 지는 할 거 다 해.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가 혹시 뭐 옛날 글 읽으면서 양맛집 부인이 돌쇠랑 바람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살려요. 죽었어요. 아니 물론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죠? 이거와 관련된 성서방 관련된 이야기랑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우리가 뭐 인간이 가장 뭐 우리가 세계의 본능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계의 본능 뭐예요? 식욕. 예, 수면욕.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식욕이나 수면욕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태어나면 짐승들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엄마 찾아가잖아. 젖물잖아. 그죠?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살아야 되니까 또 자잖아요. 근데 성욕이라는 건 어때요? 뒤늦게 발현이 되죠. 뒤늦게 발현이 돼. 술만 먹어서 애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잖아요. 성욕을 받고 그런 애는 없죠. 적어도 뭐 한 요즘 애들은 빨라서 몇 살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보통 어때요? 동백꽃 읽어보면 어때요? 거기 나하고 점순이 얘기 나오잖아요. 걔네들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나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걔네들이 17살로 설정돼 있어요. 그게 보면 점순이는 이성이 눈 떠가지고 나한테 자꾸 들이대는데 나는 어때요? 아직도 어리숙해가지고 잘 눈치를 못 채요. 바보스럽게. 그죠?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성이 눈 뜨는 나이는 보통 한 16세, 17세, 뭐 15, 좀 빠르면 15세부터 그 정도. 이홍렬이 성춘형 무입할 청춘 아니에요? 맞아요. 16살이에요. 16살. 예, 16살. 예. 걔네들은 뭐 16살이라도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걔들 노는 거 보면 아주 적나라해요. 원본 읽어보면. 네. 예. 그래서 원칙은 16살 그때부터 사실은 그냥 그런 것을 분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 맞아요. 그치,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요. 네. 그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지금이랑 이렇게 생각해보면 옛날 사람들은 대신 굉장히 좀 조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정신적인 세계 같은 게. 현재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제가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러면 요즘 애들이 되게 박학다식해요. 아는 거 많아. 대신에 예, 생각을 좀.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예, 예. 아이들을 깊게 네. 조용하게 생각하려고 안 줘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여자한테만 어쨌든 강요되던 그 당시에 덕목이었기 때문에 이 사대부친 여자들은 그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든지 아니면 그냥 수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지방 돌아다니다 보면 연령은 세워져 있는 그거 보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몇 프로나 진짜 연료였을까? 일부러 네, 만들었죠. 어떤 거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연료가 아니라 이렇게 좀 부도덕한 걸로 인해서 자결을 하거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가문의 명성 때문에 그런 일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따라서 죽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렇게 연료문을 또 내리고 이런 식의 그 꾸며진 연료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박지원의 그 연료하명 박시전 보면은 그 되게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옛날에는 그 벼슬도 그 과부 자식들한테는 벼슬을 안 줬어요. 잘. 그래서 이 과부 자식인데 그 어떤 사람이 벼슬길에 이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와서 엄마 보고 좀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 그러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요. 바깥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 그 엄마에 대한 이제 그 소문이 좀 안 좋게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동전을 하나 꺼내서 보여줘요. 동전을. 근데 그 동전이 보면 왜 양각 음각 돼 있어가지고 우둘투둘 하잖아요. 네. 근데 밋밋해. 왜 밋밋한 줄 알겠지? 계속 만져서. 왜 만졌겠어요? 이 엄마도 아기를 낳았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정욕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죠? 밤만 되면 젊었을 때 그 밤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전을 꺼내가지고 굴린 거예요. 그럼 동전을 굴리면 떼굴떼굴 굴다가 어딘가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주워서 또 굴리고 또 굴리고 밤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그 뒷얘기가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매일 굴리는 게 며칠로 줄어들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또 며칠로 줄어들고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는 환갑이 넘은 그 정도 나이 되니까 이제는 안 굴려도 된다 이 정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얘기고 눈물겨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그렇게 강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례하면 박시전에서 그 박씨는 아전의 딸이에요. 아전이라는 건 양반은 아니거든. 중인계급이거든. 그 양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 중인들이나 평민들 중에서도 양반들 흉내 내느라고 수절하고 이런 식으로 남편 따라 자결하고 이런 여자들이 더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탄을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건데, 그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걸 갖다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여기서도 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성천여는 이제 집안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근대문학도 읽어보면 팔려가는 경우 많아요. 여자들. 동료. 저기 그 감자, 김동인의 감자에도 보면 동료가 15살에 동네 호라비한테 80원에 팔려가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그 고전 거 보면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너무 아파요. 아니 뭐 저 현진건 선생님이 쓴 그 고향이라는 작품에 보면 아버지가 딸을 팔아요.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게 미녀 중에 이제 맨 나중에 그 정말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미녀가 이제 맨 작품 말미에 나오는데 그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제 논밭이 이제 신장로가 되고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가고 그 다음에 담배 떠났다는 노인은 공동묘지로 가고 얼굴이나 반반한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근데 그 작품 속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관찰자인데 나는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그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옛날에 약혼만 있었던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이 딸을 유곽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유곽에 팔 때 그거 얼마나 받았겠어요? 20원인가 받고 판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당시 1원의 가치는 대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럼 돈 200만 원에 내 딸을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데 거기서 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어느 아빠가 이렇게 미친놈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만 또 돌을 던질 수 없어요. 왜? 그렇잖아요. 얼굴이나 반반한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이게 미녀예요, 미녀. 어떻게 보면. 근데 미녀라는 건 뭘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시대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품 속에 그녀의 아버지만 그랬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그런 여자들이 아주 흔했다는 얘기죠. 그죠? 염상선배 만세전 같은 데도 읽어보면은 뭐 귀국해갖고 부산에 갔을 때 잠시 뭐 밥 먹는 얘기 나오는데 유곽에 여자들이 덜덜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년대 작품인데 1920년대만 해도 우리가 1910년에 합병이 되고 나서 이 고향 같은 작품이 24년인가 작품일 거예요. 그럼 불과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정도로 세월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해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작품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상 같은 것도 같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작품의 깊이가 이제 생기겠죠. 자, 좀 많이 왔네요, 여러분이. 자, 또 다른 분 또 한번 아까 얘기하시죠. 저는 이게 이렇게 작품이 되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아까 전에 상징성도 나오고 네. 그런데도 본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요새 작품 대본들을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읽는데 그 대본들만 읽다가 지금 이제 이 작품을 읽으니까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회적으로 썼는데도 그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고 유머도 있고 좀 그런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읽는 거는 문학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직접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규칙. 우리 그 아드님들, 따님들 혹시 얘기 쓰라고 그러면 어때요? 아침에 일 갔다, 밥 먹었다, 학교 갔다, 공부했다. 아, 겁나 재밌다. 집에 왔다, 놀았다. 아, 짱 재밌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뭔가 자기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쓰는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문학은 뭐 더더군다나 문학의 가장 큰 핵심은 돌려말하기. 그 다음에 생략.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읽는 재미가 다 얘기해 주는데 뭔 재미가 있어. 그래서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점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 보느라고 외웠지만 그 시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사랑손님과 어머니 작품 기억들 하세요? 그거 되게 보면 재밌잖아요. 살인직과 찾아주지. 되게 웃기잖아요, 그 작품.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 작품이 왜 재밌는지 아세요? 그 작품을 만약에 전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썼다면 그건 꽝이 됐을 거예요. 그 작품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내가 오키라는 어린 딸이 사랑송님과 엄마의 미묘한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찰자에서 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6살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거는 어때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그런 어른들의 미묘한 사랑에 대한 내밀한 그 감정 같은 거를 얘는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는 대로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독자는 그걸 읽으면서 어때요? 피식 웃게 되는 거야. 그잖아요. 어른은 알잖아. 이런 얘기가 아닌데 피식 웃게 돼요. 그러면 재미가 더 풍부해져요. 그럼 독자는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문학을 읽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돌려말하는 겁니다. 뭐 오키가 예를 들면 그 보면 그 아저씨가 보면 이제 예배당에 엄마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엄마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예배 보고 있는데 앞쪽에서 옛날에는 근데 웃기는 게 왜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다는 거 알죠? 옛날엔 그랬어요. 남자석 여자석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뒤에 앉아갖고 자꾸 이렇게 본단 말이야. 엄마 보려고, 그죠? 그러다가 엄마는 이제 자꾸만 옆에 있는 이제 오키한테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얘기를 해줘요. 자꾸. 그러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엄마 어때요? 빤히 볼 수가 없잖아. 더군다나 예배당, 사람도 많은데. 그 시절엔 남녀가 유별한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얼른 돌리고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 오키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화났나 보다. 엄마가 화났나 보다. 이러면서 앞에서도 그런 아저씨가 또 빨개진 장면도 있었거든. 그 이제 동네 친구가 이제 오키의 아빠가 없는 걸 모르고 니네 아빠니?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그 친구가 간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저씨는 갑자기 얼굴 빨개지면서 오키 그런 말 하면 안 돼. 뭐 흔들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응? 이 아저씨는 자기 속마음을 들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얼굴이 빨개졌거든. 근데 오키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가 화났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얘는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화난 사람들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 무조건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냐면 문학연구에서는 어리숙한 서술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어리숙한 서술자가 있으면 어떨까요? 독자들. 자기 얘가 전달해주는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각색이 우리가 읽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그 장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줘요. 주인공 시점이나 전작 작가 시점은 어때요? 다 얘기해주잖아. 인물의 심리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독자가 뭐 상상할 여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건 나중에 또 천천히 얘기하고. 어쨌든 문학의 특징은 돌려말하기, 생략. 이게 굉장히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기 해당되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겠죠. 자, 또 이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 네? 또 없으세요? 저는 네. 그 앞에 분들이 다 이제 내용 상징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딱히 얹을 말이 없고 이유석 메밀꽃 필무렵에서 가장 이제 표현적으로 아름다웠던 부분 중 하나가 그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네.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네. 숨이 막힐 지경이다. 요 문장이 가장 이제 그거는 되게 굉장히 진짜 명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평 네. 메밀꽃 축제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 한 문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호석 문화관도 생기고 요게 이 문장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그 그 표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은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호석 작가 메밀꽃 필무렵 얘기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이게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의 어떤 산문에 대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무 시적인 문체거든요. 그래서 김동리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설을 배반한 소설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문장에.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시적인 표현들이고. 굉장히 그래요. 그 부분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뭐 막국수집이나 또는 동동집 팔고 이런 집들 파전 팔고 이런 집에 가면은 그 문장들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그게 있을 거예요. 메밀꽃이 이렇게 지금은 공평에 이제 메밀꽃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조성을 해놨어요. 조성을 해놨고 메밀꽃 필 때쯤 가보면은 뭐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죠. 소금을 진짜 뿌린 듯이 하얀 그런 메밀꽃들. 그런데 그게 상상력을 되게 길걸시키는 게 저희도 이제 항상 그때쯤 되면 이호석 문화관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렇게 밤 그 코스가 있어서 보면 모든 사람 다 얘기해요. 소금만 얘기만.
그래서 상상력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소금 맛이다. 너무 솔티해. 막 얘랑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애기랑 보면서 그 이호도 가면 이게 거기도 있어요.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생각할 수 없고 그냥 다 소금만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한테도 뭐 어릴 때부터 이효석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소금밭 이 메밀꽃이 진짜 유명한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해주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인상적이니까. 그래서 얘도 메밀꽃 하면 소금밭. 상상력이 제한돼. 네, 그건 진짜 있어. 어릴 때 너무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뭐 낮에 가서 보면 사실은 어때 메밀꽃이라는 게 되게 조그매요. 맞아요. 조그맣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푸른 잎사귀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흰 색채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푸른 색채 이미지가 더 강해요. 그래서 낮에 갔을 때는 그렇게 감동의 깊이가 별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작품 같은 거를 쫓아서 일부러 여행 같은 거를 좀 다니고 하니까 제 생각이 좀 그랬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책은 그런 아름다운 문장도 어쨌든 소설을 성공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소재의 연관성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이제 이어가면서 읽어내야 되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작품을 읽는 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건 되게 좋죠. 여기 보면 뭐 그래서 이 짐승 같은 뭐 달의 숨소리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창 달에 푸르게 젖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서정적인데, 자, 뭐 또 한번 또 다른 부분도 얘기해 주시죠. 그럼 달에 우리 아직 뭐 여기 좀 얘기는 했는데 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좀 얘기 안 해본 것 같아요. 달은 이 작품에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허생의 감정 표현을 하고 되게 몽환적인 그런 게 맞아요. 몽환적인 것도 그죠. 예.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은 그 작품 서두에 나와요. 맨 앞에 보면은 그 이제 그 부성장을 거두고 대화로 갈 때 오늘 밤은 밤을 새워 걸어야 될 걸 이렇게 얘기를 조선달이 하니까 허서영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달이 뜨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달이 뜨렸다. 이게 작품에 이제 거의 첫머리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읽으면서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 이거에 대해서 그닥 생각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다가올 어떤 사건 같은 걸 암시하는 거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복선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품은 뭐 복선의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그냥 달밤만 되면 허세모는 누굴 떠올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달은 뭐예요? 달. 인연 생각. 그렇죠. 과거에 대한 그런 걸 우리 용어에서 뭐라 그럴까요? 과거 해상의 매개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얘는 과거 해상의 매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달이라는 거는 허생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그런 소재예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작가는 그렇게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달이라는 거는 특징이 어때요 보면 그 몸에서 시작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둥그러졌다가 반대로 갔다가 그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수연을 하죠. 네. 달은 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해와 달 얘기할 때
해하고 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해, 달. 해는 양의 극치죠. 얘는 음의 극치.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예전에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아재아재 바라아재 보면 그 달밤에 이게 저 달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장면들 나와요. 그 옛날에 여자들이 그 행위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달 보면서 그 호흡, 복식호흡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 왜요? 잉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죠? 음기를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음기를 받아들여서 잘 잉태하게 해달라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밤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의미에서 성서복내 처녀와도 관련돼서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이제 회상의 매개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금은 밤에서 시작해서 보름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뭐 순환의 의미로도 있을 테고 또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떤 달밤에 성서방내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 것도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저만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생각해도 좀 재밌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네. 저기 자연스럽게 태기를 한 것 같네요. 예. 뭐 중요한 순서 이제 다 나왔네요. 그럼 중요한 순서. 그럼 한번 이제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 가보세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를 한번 쭉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저기 허생원은 일단 뭐 왼손잡이 얼큰뱅이라는 이름 앞에 수식이 돼 있었어요. 그죠? 이런 수식을 하는 거 괜히 해놓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을 때 보면은 좋은 문학 작품들은 굉장히 좀 유기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유기적이다라는 거는 마치 이게 절묘하게 장치들이 잘 연결이 돼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게 돼요. 그래서 어느 한두 분이 허투루 있는 문장들이 또 단어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좋은 작가일수록 보면 단어의 쓰임이 정확해요. 그래서 작가들은 단어 하나를 선택할 때도 되게 고민을 해요.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또 전체 맥락 속에서 과연 적절한가? 근데 어느 날 소설 하나 쓰기가 아, 그럼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쨌든 그렇게 고심하면서 작품을 쓰게 되는데 이런 장치는 우연한 장치는 아닌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장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만약에 뭐 이름 앞에 뭔가 수식이 되어 있다면 이걸 왜 했을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작품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얼큰뱅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였기 때문에 그죠? 여자와는 인연이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허생원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허생원한테는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친구이자 어떻게 보면 동반자죠. 나귀가 있었던 거죠. 그죠? 자, 허생원이 그 노름을 어떤 날은 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백중날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백중날은 옛날에는 제법 큰 명절이었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백중날은 특히 이제 고려시대 때 같은데 그때는 불교 국가니까 백중은 이제 불교 행사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그 죽은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면서 그런 중요한 행사 날인데 어쨌든 허생원이 그 백중날 돈을 많이 벌어서 노름하다가 다 털려요. 다 털리는데 나귀까지 처음에는 잡혀서 하려고 그러다 차나 개만큼은 못 팔아요. 못 팔고 이제 동반자로 같이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나귀가 이 작품에서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동일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3번에 걸쳐서 어디가 동일시되냐면 첫 번째 동일시되는 장면은
자, 이제 동의가 왜 충주집에서 허생원이 동의 뺨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왜 뺨 때린 거예요? 네? 동의 왜 뺨 때렸죠? 질투. 그쵸, 질투예요, 질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이 작품에서 좀 오게 티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충주집 이야기예요. 뒷문장하고 너무 잘 안 어울려요. 뒷문장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근데 이 앞문장에서만 어쨌든 앞부분만 보면은 마치 허생원이 어때요? 충주집을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걸 볼 수 있냐면 앞에서 잠깐 보시면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생원 시침 때도 다 하네. 아마 그 앞부분 거의 앞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말줄임표가 있고 충주집 말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말줄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시침 때도 다 알아. 충주집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말줄임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좋아하는 거. 너 충주집 좋아하잖아 이 얘기예요. 왜? 그 근거는 밑에 있어요. 화중지병이지 연소 패드를 적출하고야 대거리가 돼야 말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화중지병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왜 그림의 떡이야? 내가 좋아해도 나는 떠돌이 장돌뱅이야. 근데 봉평이라는 그 면소재지에 우리가 특히 술집에 가면 항상 드라마 같은 데서도 뭐가 보여요? 술집에 가면 그 지역의 왈패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좀 뭐 양아치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르르 몰려 있는 데서 내가 충주집한테 수작 부리면 어때요? 어디서 굴러온 장돌뱅이가 하면서 내가 번역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생원은 여기서 보면 되게 소극적인 인물로 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놓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의가 후린 눈치다 이런 표현을 써요. 후린 눈치다. 후리다라는 표현이 그 단어 뜻이 유혹하다, 꼬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상원 입장에서 그 말 듣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어린 놈이, 그죠? 어린 놈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가로챘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 술집에 가니까 동희가 농탕 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희 딱이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동희도 착하죠. 거기서 딱이 맞고 그냥 아무 대거리 안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뛰어들어와서 생원 당나귀가 발을 긋고 난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전해줘요. 동희가. 자, 그때 그 묘사한 장면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자,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생원 나귀가 발을 긋고 야단이에요. 그 대학교 밑에 보면 반평생을 같이 지내온 짐승이었다. 같은 주막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며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의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늙게 하였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까스라진 목뒤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라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다. 몽당비처럼 짧게 쓸리운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 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았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 새철을 신겼는지 모른다. 굽은 벌써 더 자라기는 틀렸고 달아버린 철 사이로 피가 빼지시 흘렀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불만하였다. 호소하는 목소리로 야단스럽게 울며 반겨한다.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동의시 장면이에요. 왜 이게 동의시예요? 지금 나귀를 묘사한 부분 보면 털도 다 바스라지고 꼬리도 다 짧아져 있고 개진개진 젖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 허생원도 이제 나이 40, 반평생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허생원의 나이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생원 나이는 그럼 몇 살 정도? 아마 40을 전후한 그 정도 나이일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요즘 40이야 뭐 되게 젊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50만 넘어가도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듣던 시절이잖아요. 이 시절.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40 넘었어. 또 장돌뱅이야. 그 삶 자체가 어때? 굉장히 허생원도 고단한 삶이잖아요. 행색도 늘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으면서 계속 땀내 젖은 옷을 입고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허생원의 그런 행색과 지금 나귀의 모습은 어때요? 아주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초라한 행색을 나귀의 모습과 동일시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자 우리는 장난이 아니라 앞놈을 보고 저 혼자 저 발광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그 녀석 말투가 자 김청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왼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꼬리 웃어오리는 보고만 있었다고. 배를 좀 보지. 자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상이야. 저놈의 짐승이. 자 근데 여기서 허생원이 짐승의 배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동일시 장면인데 이 부분이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암샘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여자에 대한 샘이잖아요. 샘. 그럼 춘주집을 좋아하는 그 마음, 아까 동이를 때린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여기 딱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왜 배를 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배자. 네? 자기 배자. 허생원이 가서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동물과 사람은 좀 달라요. 그죠? 어떤 점이 달라요? 동물이랑 사람. 다 어른이시니까 그냥 다 어른이니까 그냥 뭐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뭐 동물은 느끼는 대로 그냥 네? 동물은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발정기, 네. 발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점이 동물은 발정기가 있고 사람은 따로 발정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주천 교수 그 생물학 그분의 최주천 교수의 말에 따르면은 인간은 섹스도 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발전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어느 때고 간에 섹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죠. 발전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는 지금 발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암나귀를 보고 지금 흥분해갖고 날뛰는 거죠. 자, 흥분해갖고 날뛸 때 저는 뭐 남자니까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귀한테도 그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남자는 세 다리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은. 네,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두 번째 동일시되는 그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일시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조금 이따 그럼 가면서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장면이 끝나고 봉평에서 일은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화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자, 대화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드팀전 장돌림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허생원은 봉평장을 빼놓은 적이 드물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왜? 왜 봉평을 못 빼놔? 혹시나 성처녀 소식이라도 들을까봐. 네. 유일하잖아요. 첫날 밤 그 기막힌 하룻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룻밤이 허생원 입장에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그 밤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봉평장을 빼놓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보면 호탕스럽게 놀았다고 해도 계집 하나 후려오지 못했다.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 신세가 서글퍼졌다. 이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나귀였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도 꼭 한 번의 첫일을 잊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서방내의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렇죠? 자,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한 인연. 봉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산 보람을 느꼈다. 그러니까 허생원이 얼마나 참 쓸쓸하고 뒤틀린 반생이라는 건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죠? 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되니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자, 그런데 허생원은 달밤에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대뿐이에요. 그죠? 허생원한테는 뭐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루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참 그 허생원이 너무 안타깝고 또 굉장히 또 낭만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뒤에 또 대학 기절에도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그 문장이 이 소설의 좀 백미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대학까지 70리 밤길을 가는데 이제 아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문장이 이제 여기서 풀어지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제 스승이었던 이제 평론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것 중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왜 달을 제가 이제 이렇게 여성성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보면 어떤 얘기냐면 그 달의 숨소리가 아까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때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창 달에 푸르게 젖었다. 그러니까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창 달에 푸르게 젖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좀 더 달빛을 받아서 풍성해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달의 여성성과 관련져 가지고 그 어떤 성처방의 처녀와의 그런 관계를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되게 또 재미있는 표현들도 나오는데요. 이건 눈치채기 참 힘든 장면인데 이게 대화로 갈 때 지금 이 달밤에 성서방네 처녀 얘기할 때는 길이 위주입니다. 그러면 허생원, 조선달, 동의 또는 조선달, 허생원, 동의 이런 식으로 서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둘의 대화는 여기서 둘의 대화는 어때요? 뒤에 있는 동의한테는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서는 또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또 가게 되거든요. 그때는 또 다 들리는. 그러니까 이런 길의 어떤 장치 같은 걸 통해서도 대화 같은 걸 조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가 꽁무니의 동의에게는 확정이 안 들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적은 기능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날도 어때요? 장선날이었죠. 근데 이 토방이 너무 더워서 허생원이 저기 잠시 겨울에서 물이라도 적시려고 이제 겨울바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허생원이 그러잖아요. 너무 이게 소심한 사람이야. 남이 볼까봐 못 봤잖아. 그래서 딴 데도 가서 그죠? 혼자 이렇게 못 보는 그런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소심한 그런 인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방앗간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봉평서 제1가는 1세기다 이런 표현 나와요. 1세기다라는 건 아주 미인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색이라는 표현이 여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색. 우리가 왜 경국지색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나라를 기울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미, 그 경국지색 이러는데 그러니까 색을 써요, 여자들한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조선달은 그래서 팔자에 있었나 보지, 그죠? 네, 그러니까 날 기다린 건 아니야. 근데 울고 있어. 어? 근데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한참 한 집안 일이니 딸에게는 걱정이 없을 게 있겠나. 자, 뭐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자, 그러나 처녀란 물때같이 정을 끊을 때가 있을까? 처음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이 말 한 문장으로 다 끝냈어요. 생각하면 기막히게 무섭고도, 그죠? 기막힌 밤이었다. 근데 이 말 속에서 뭐예요? 이미 하룻밤에 기막힌 만리장성을 다 쌓았다는 얘기가 이 문장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잖아요. 삼류수술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구름을 풀고 또 뭐 그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천박할수록 더 많은 걸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문장 하나로 정말 다 생략해버렸잖아요. 다 생략해버렸는데 독자는 여기서 다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상상은 어떻게 보면 치마끈을 끌고 상대방을 애무하고 이런 시간보다도 더 기막힌 상상이 이 안에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은 오히려 더 극대화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 제천은 혹시 뭐 여기 제천도 가보신 적 있죠? 의림지도 있고 뭐 제천도 좋잖아요. 그죠? 제천도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잘 돼 있어요. 제천은 충북의 끝에요. 강원도 이렇게 있고 충북 여기 끄트머리 강원도 경계 요 지점에 있어요. 그 대화는 이 정도에 있고 봉평은 뭐 이 정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대화, 봉평, 이제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음 날 장도매개는 벌써 이제 사라졌어요.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문장들이에요. 그죠? 슬프고도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죠?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수조왔지. 그렇게 신동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항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들고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지. 그러나 늙음악 다시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든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고 이 생에 와도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버리고 식구들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 이래야지. 이건 이제 조선달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장돌뱅이 생활 이제 40살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미 나이도 웬만큼 먹었고 그 70리길을 매일 걷는다는 게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는 대화쯤에다가 전방을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허생원의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뭐라고 얘기해요? 예천년아 만나면 같이는 살까. 난 거꾸로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때야. 이게 얼마나 진짜 낭만적인 얘기예요. 평생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고지순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잖아요. 여러분들 폭삭수가수다도 다 보셨죠? 그죠? 그 장면들 보면서 많이들 좀 이제 눈물도 흘리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요즘 다시 또 정주행을 좀 하고 있어요. 다시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좀 보다가 좀 눈물 좀 쏟고 왔는데, 거기도 그런 장면 나와요. 보면 이제 애순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남편 관식이가 너무 젊어서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못 걷는 장면 나와. 그죠? 그 장면 나올 때, 그 장면 이전에 애순이가 물어봐요. 이제 나중에 태어나도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제 싫지? 응? 안 할 거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근데 애순이가 뭐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야, 난 할 거야. 또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와요.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자, 어쨌든 굉장히 좀 낭만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여기 추리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추리기법. 추리라는 건 다 알잖아요. 추리소설 같은 거, 그죠? 추리. 예. 이 소설에서도 추리기법이 쓰여요. 어떤 장면? 네?
어떤 장면이 추리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끝내준 나라. 먼저 그거를 이제 성서방의 이제 제천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추리기법에 쓰이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장면이냐면 보세요. 이제 산길로 나가니 큰 길로 튀어졌다. 이제 큰 길로 아까 좁은 길에서 그 성서방네 처녀 이야기는 이 조선달과 허생엄마의 이야기였어요. 동의는 잘 못 들었어요, 그죠? 이제 큰 길로 나와서 셋이 이제 나란히 걷게 되는 그 길이에요. 자, 그때 이제 동의랑 허생원이 나란히 있던 거예요. 허생원이 지금 동의한테 좀 미안해요. 왜? 아까 따기 때렸잖아. 자기 암쟁 때문에 따기 때렸는데 동의는 또 어떻게 했어요? 낙이 그때 와서 달려와서 알려주잖아요. 동의가 못된 놈 같았으면 어때? 이거 잘 됐다고 저기겠지, 그죠? 근데 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허생원도 너무 고마운 거죠. 그게 이제 동의한테 이제 말을 건단 말이에요. 총각도 젊겠다. 지금 한창 시절이겠다. 실수를 했는데 너무 설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천만에요. 뭐 되게 부끄러워요. 기집이란 지금 이건 제격인가요? 자나깨나 어머니 생각뿐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비와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부치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이죠. 이렇게 동의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당초부터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상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껄껄 웃어요. 그러니까 아비 없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쪽에 보면 이 얘기 보세요.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이에요.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할까요? 예. 아들이라는 거 미리 암시하는. 네, 근데 암시하는 건데, 근데 왜? 이게 홍평과 제천. 아니 제천촌에서 그러니까 제천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 아마 허생원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소녀가 제천에 갔다는 얘기 들었고. 예, 그렇죠. 그거 들었죠. 달이 안 찼다는 소리는 다른 데서 임신해서 이동.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래방학관에서 그 기막힌 하룻밤을 보냈을 때 임신이 됐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제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천으로. 근데 가자마자 뭐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뭐 데려가는 그런 남자는 없겠죠. 적어도 거기서 몇 달은 살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봤겠죠. 관심 있게 이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주고 사오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어때요? 나 결혼할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또 아까 얼굴이나 반반한 계집이 유학으로 가던 그 시절이니까 성서방네 집에서도 뭐 입 하나 턴다는 생각으로 또 돈도 받는다는 생각으로 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그 겨울이 아마 한 3, 4개월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결혼한 지 6달, 7달 만에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조선시대, 아직도 일제강점기지만 조선의 관습이 남아있던 그 시절, 열이라는 게 중요했던 그 시절에 여자가 외간 남자의 씨를 배갖고 왔다, 그 애를 낳았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상상을 해본다면 이 말을 듣는 순간 허생원은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부터 허생원은 이제 계속 동의한테 말을 시켜요. 이런저런 말을 시키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대체 누가 기르냐.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서 술장사를 했다. 엄마가 이제 쫓겨나고 나서, 이제 남자를 한 명 얻어가지고 술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맨날 두드러 맞고 하니까, 이제 동의가 그걸 못 견디고, 18살 때 나와서 지금 장돌뱅이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려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허생원이 동의한테 모친의 친정은 원래 제천인가 물어봐요.
자, 왜 물어봤겠어요? 만약에 원래 제천이라면 어때요? 꽝이야. 그래서 성천이 아닌 거야.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먼저 묻는 거야. 그랬더니 웬걸요? 시원스럽게 말해주지는 않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아, 이때 화성은 어떨까요? 이제 가슴이 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뛰죠. 자, 그러면서 아비성이 뭐냐? 아, 이건 또 이제 결정적인 아마 얘기일 거예요. 만약에 그 동의가 김 누구라고 그랬는데 잘 몰라요. 또는 박모 그랬는데 몰라요. 이름이 이것도 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렇겠지. 이거 오탄이잖아요. 네, 이거는 뭐예요? 그렇겠지. 더듬는 거잖아요, 지금. 당황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 기막힌 하룻밤을 보내는 그 밤에 내 이름은 누구야? 성은 누구야? 이런 얘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처녀와도 그렇게 헤어진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장면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어떻게 남녀가 하룻밤 만났는데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져? 근데 이루어져요. 진짜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험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다큐니 이런 걸 되게 즐겨 보는데 이제 그 실험 장면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모르는 남녀들을 수십 무리를 섞어가지고 그 어두운 동굴 같은 데다가 딱 놓는 거예요. 처음엔 어땠을 것 같아요? 서먹하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런 식으로 몰려앉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섞여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유가 다 뭐예요? 너무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이유가. 이기적 유전자는 뭐예요? 종족번식. 그게 우리 DNA가 명령하는 거예요. 네 후손을 퍼뜨려라.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아까 저는 왜 최재천 교수 얘기하면서 인간은 섹스도 진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처음에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동굴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굴 속에서 어떻게 해? 정식으로 부부 있어요? 부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결혼제도라고 그래요. 결혼제도를 통해서 남녀를 1대1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남자 네 여자가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아마 이 동물 얘기도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렇겠지 하고 당황해서 허세원이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요. 자, 그때 이제 동이가 업어주잖아요. 그죠? 동이가 업어죠. 자, 근데 이제 엎혀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참 안 됐다. 내가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물어보냐면,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안 흘렸나? 그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동이가 맞아요. 아버지 얘기만 나면 그 새끼 만나게만 해 도끼로 머리빵에 빠져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천 가겠다는 얘기 못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원망의 존재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늘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얼마나 이때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가? 의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자,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 이를 물고 얼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랬다. 기대감을 드러냈죠. 그죠? 자, 근데 물을 다 건넌데도 허생원은 동이 등에서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 이제 아들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혈육의 정이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선달이 진중일 실수만이 웬일이요, 생황.
이제 실수라는 거는 뭐 동이를 따고 때린 장면, 뭐 이제 낙이 하는 장면,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낙이 생각하다 실족했어. 말 안 했던가 조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야. 자, 마지막 동이 장면이죠. 조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꼴에 낙이도 그 초라한 외양새지만 새끼를 얻었어. 나도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새끼를 얻었어. 이 장면이죠. 그죠?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해아래나 동이. 자, 낙이가 걷기 시작했을 때 동해의 제천은 민손에 있었다. 자, 근데 오랫동안 아둑신이 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여원만은 동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허생원이 그 눈이 굉장히 밤눈이 어두운데 동해의 왼손만은 눈에 팍 띄는 거죠. 이미 동해가 내 자식이라는 어떤 심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해의 일거수일투족에 나한테는 뚫어지게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왼손잡이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내 자식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아까 돌려말하기 생각 얘기하면서 이런 왼손잡이 같은 것도 우리가 요즘 같은 이제 과학 시대에는 뭐 DNA 검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머리카락 하나만 끄집어 가서 검사시키면 친자 확인 가능해요, 그죠? 근데 문학은 그렇게 하면 그건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 꽝이 되는 거예요. 문학이라는 건 어떤 암시를 통해서, 그죠? 그럴까요다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영마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서도 계연이가 그죠? 성기랑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랑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기의 엄마 오카가 계연이 귀 밑에 왼쪽 귀 밑에 사마귀를 보고 부르고 떨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배다른 형제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기한테는 이모가 되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사마귀 같은 걸 가지고 그런 장치를 보여주는. 여기서도 왼손잡이를 가지고 부자관계 암시해주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소재의 상징성, 그 다음에 이 길, 마지막 하나 남은 길을 통해서 이제 이 작품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서 좀 지겹나요? 안 지겨워요? 다행이네요. 그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무리를 할까요? 잠깐 쉬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마무리 원하시는데? 한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30분도 안 남았네. 그럼 그냥 바로 하고 끝날까요? 그럼? 이 길이라는 장면이 왜 이제 중요한 소재인가? 그 전문 강의 삽을 싣고도 한번 보세요.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는 혹시 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전문 강의 삽을 싣고? 학생 때들 보지 않았나요? 안 봤어요? 국어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 시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시예요. 산업화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자, 전문강의 삽을 싣고 정의성.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쓰시면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막힌 한생이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뭐 분위기가 좀 되게 쓸쓸하죠, 그죠? 근데 이 시에서도 되게 중요한 소재가 하나 일단 뭐 딱 눈에 띄어요. 삽도 그렇고. 네? 예. 제일 중요한 소재는 길과 되게 유사한 소재예요. 네. 그게 뭘까요? 다시 돌아가. 물. 예.
물인데 여기 강물 한번 생각해. 물과 길의 공통점은 뭘까요?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걷는 동안에도 뭐는 가고 있어요? 시간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간을 지금 초과하고 있지만 이런 시간의 총합을 따져보면 그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은 지금 봉평에서 대학까지 가는 이 길 속에서 허생원의 인생 역정이 쫙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허생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 기집과 연분이 멀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 뭐 장돌뱅이 생활하면서 한때는 뭐 벌기도 했고 또 투상판에 날리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성처녀와의 기막힌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시도 그런 맥락으로 읽으시면 좀 편해져요.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이건 물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말 속에는 뭐예요? 물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물과 같이 흘러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 밑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저와 같아서. 이 저가 바로 우리겠죠. 자, 근데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예요. 그럼 삽을 씻는다라는 게 이 사람의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모습이죠. 그죠? 예. 삽은 노동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은 뭐 건설 현장에 가면 이런 기계들 개인들한테 다 이제 회사에서 다 지급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옛날에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삽 같은 걸 들고 다녀요. 그 개인 소유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다녔었어요. 이분도 아마 이제 그런 노동자였겠죠. 그래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이게 정말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슬픔을 우리는 퍼다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런 슬픔이라는 건 추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을 갖다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해서 퍼다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자, 이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물이라는 게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요? 네? 그 산이 이런 식으로 있고 산에서 계곡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처음 상류 쪽에서는 강폭도 좁죠. 그때는 뭐 강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또랑, 개울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러다가 점점 깊어가면서 여러분의 어떤 금강하구나 한강 같은데 서울에 가보면 어때요? 강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지죠. 그죠? 근데 스스로 깊어가는 강이라는 표현은 아마 이런 강하구 쪽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 보면 어때요? 이쪽은 유년기의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부터 흘러서 내 삶이 흘러서 지금 이제 중년기 정도의, 그죠? 또는 중년기, 노년기 정도의 삶에 다다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강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여러분, 쭈그려 앉는다는 거 어떨 때 쭈그려 앉아요? 물론 뭐 힘들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어떨 때? 너무 막 힘들고 뭔가 막 아프고 이럴 때, 낙담할 때, 그죠? 쭈그려 앉게 돼. 정말 너무 그 모습이 힘든 모습이에요. 쭈그려 앉는 거. 초딩을 둔 엄마들은 그 종이밥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종이밥. 거기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 송이라는 어린 손녀를 절로 보낼 수밖에 없는, 너무 이제 가난해서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어린 손주들만 데리고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녀딸을, 손주는 그래도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한 입이라도 돌려고 절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손녀딸을 보내고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애들은 그런 감정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보면 더 좀 울컥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자, 그리고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 여기서 이제 직업이 딱 나오죠. 그죠? 삽자루에 맡긴 한 생이라고. 노동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저물어서. 한 생이가 저물어서. 이거는 아까 뭐와 연결돼요? 바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 내 생도 이렇게, 내 삶도 이렇게 흘러 지금 깊어지는 그런 강에 다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생애가 저물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힘든 삶, 그죠? 너무 힘든 삶을 내가 살아온 거예요. 자, 색강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럼 색강은 혹시 뭔지는 아세요? 혹시 서울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여의도 가면 색강이라고 해요. 그죠? 한쪽으로 강이 흐르는데 한쪽으로 강이 안 흘러요. 여의도 그림을 보면은 여의도가 이렇게 한강이 있고 여의도 그림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평상시는 일로만 강이 흘러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강물이 거의 안 흘러요. 흘릴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나 홍수 났을 때 이럴 때는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홍수가 이제 또 끝이고 나면 이쪽엔 강물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물들은 어떻게 돼요? 고이게 되죠. 고인 물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그 색강바다 썩은 물. 그죠? 자, 그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럼 이 달은 어때요? 희망적인 달인가요? 이 달을 희망으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냥 이게 나같이 이렇게 그죠?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일상은 늘 되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서 뭐 희망을 우리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마지막도 너무 좀 절망적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산업화의 그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도 그렇지만 뭐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시가 이거보다 좀 빠른 시인데 그 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옆변내에게 맡겨두고 이런 표현 나와요. 농사를 져봐야 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그 농촌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거든. 산업화 해야 되니까. 농촌이 먹고 사는 게 좋다면 굳이 왜 가? 그러니까 농촌을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그러니까 이 시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노동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뭔가 희망을 갖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까 어때요? 삶은 여전히 고단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참 옛날에 제가 되게 젊어 보이지만 만주사변도 겪었고 중해전도 겪었고 만주사변이 1931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만주법원에서 개장사하고 있었거든요. 산업화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시절을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만 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기계부터 하는 걸 갖다 이들이 사람 사고로 그런 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당시에 이제 포크레인 처음 나왔을 때 생기는 우스갯소리가 뭐였어요? 포크레인 앞에서 그치,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는 그 말 너무 웃기는 말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 포크레인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말이 되게 웃기는 말이었던 거야.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삽질이 뭐 수백 번 수천 번 해봐야 포크레인 한 번 하는 거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시는 진짜 너무 가슴이 막. 네, 가슴이 아픈 시죠, 그죠? 되게 가슴 아픈 시. 산업화의 그 그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상상한 그런 작품이죠. 유치원의 깃발 이 시는 훨씬 더 아픈 시예요. 유치원 시인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저랑 같이 그죠? 이제 1930년대, 40년대 시작 활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니까 제가 이제 숙제 내준 거 있어요. 유치원의 깃발 애순이가 암송하던 시인데 그 작품 속에서 폭삭소가수사에서 이 작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읽고? 그 드라마들 안 보셨어요?
네? 안 본 분이 있나요 혹시? 안 보셨어요? 한번 꼭 보세요.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이 외국 사람들도 그 챌린지가 되게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했는데 그 작품 보면서 그 외국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모 자식 간의 정의라는 게 우리 한국처럼 동양처럼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끈끈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그 부모에 대한 그 생각, 특히 이제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외국 애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파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빠들이 뻥 떴을 것 같아요. 네? 아빠들이 뻥 떴을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보고 울면. 아빠들은 그런 모습을 생기게 못하겠어요. 아니 뭐 그 아빠도 밥 때문에 울었겠죠 아마. 근데 참 대사들도 좋은 대사 많고 네. 정말 좀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간식이 같으면 네. 전 다시 만날 것 같아요. 가시군요. 간식이 같은 그 얼굴 보고 그러는 건 아니죠? 박보검이 그랬는데 뭐 간식이도 간식이지만 그 애순이 또 엄마 그죠? 네. 또 할머니. 아주 너무너무 연기들도 잘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주연급 배우들은 아닌데 그죠? 그런 배우들이지만 그 주연급 배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그죠? 드라마를 탄탄하게 엮어가는지 그 장면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깃발은 이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배운 적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뭐 피용법이니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 얘기는 조금 그냥 유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하게 그냥 어떤 내용에 한번 보자. 깃발, 유치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트레이트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오고 오로지 날 보고든 이념의 푯대 위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자, 이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슬프다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왜 슬픈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시대적으로. 예? 어때서요? 애를 너무 쓰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애를 많이 쓰게 깃발이 흔들리잖아요. 네. 이제 그거 그 폭삭 소스다 그 애순이랑 연결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해봤는데 좀 애순이 삶이 너무 애를 많이 쓰는 삶이잖아요. 애도 죽고 막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깃발처럼 그걸 표현할 때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애를 막 쓰는 약간 깃발의 모습이 약간 이렇게 애쓰는 모습 그거랑 예. 약간 예, 뭐 그런 면도 일면 있죠. 예. 저는 또, 보니까 이 폭삭을 보면서 애순이가 제주도 출생이잖아요. 예. 제주도에 gat혀 있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그 희망은 육지로 나가서 자기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갇혀서 그걸 바라보는 그 심정,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참 안타깝. 근데 그런 게 우리의 일상에도 있거든요. 그쵸. 어떤 사람 제주도에만 한정된 그럼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늘 있으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도 오는 깃발 같은 뭐좀 그게 있을 거. 그렇게 확장시켰다면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아까 거기서 한정지면은 네. 좀 좁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게 확장을 시켰다면 그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바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는데 뭐 이것의 원관념은 당연히 이제 깃발이겠죠. 근데 얘는 지금 소리 없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고 무시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표대가 하나 걸려 있어요.
저 깃발이 지금 휘날리고 있네요. 바람 불고 있고 여기 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이 회원, 얘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겠어요?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우리 뭐 사라리 없다, 청산이 사라리 없다 그런 것처럼 청산의 의미가 있죠. 그 가고 싶은 곳이니까 뭐예요, 얘는? 이상향이 되는 거고, 또 꿈 같은 거, 또는 희망 이런 것들을 내포하는 그죠? 그걸 시어라고 볼 수 있겠죠? 회원이. 얘는 가고 싶어서 계속 펄럭이잖아요. 소리 없이 아우성.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거는 또 학교 수업 같아서 좀 미안한데 역설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역설은 되게 중요한 표현법인데 왜 역설이 중요한지 아세요? 역설은 왜 중요한 거예요? 역설? 일단 쓰는데 역설. 이게 거스를 역자예요. 그 말씀 절자. 그러니까 말을 거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건 이제 모순어법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앞뒤가 안 맞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새끼 개소리하고 앉았어. 그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면 그잖아요. 뭐 개소리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니는 갔는데 뭐 나는 님을 안 보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란 말이야. 그잖아요. 근데 이 역설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진리가 좀 있어요. 진리. 불교에서는 이제 선불교에서는 얘네들은 경전이 없다라고 해요. 왜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분리문자. 그죠? 분리문자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말로써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를? 진리를. 그래서 경전, 그 읽는 순간에 이미 진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래요.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 이미 그 포도라는 오렌지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리를 또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말로써 못하니까 그거를 진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역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 거의 대부분의 그 시에서 작품에서 역설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걸 좀 종합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을 잃어가면서도 또 너무 처음에 힘들어가지고 쌀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쌀독에 쌀이 없어가지고 막 눈물 짓는 장면도 나오고 할머니한테 가서 그죠? 뭐 돈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아마 근데 예수님한테 제일 희망이 뭐였어요? 그 세 가지 얘기잖아. 자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육지로 나가는 거, 대학에 가는 거, 시인이 되는 거 이 세 가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회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얘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이념의 표대에 뭐 하고 있어요? 묶여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슬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들 줄 아는 그는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이게 철학적 질문이에요? 우리가 왜 사냐고 묻거든 이렇게 물을 때 왜 살아? 엄마 왜 살아? 아빠 왜 살아? 띵! 글쎄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성공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야? 묻는다면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게 철학의 출발이잖아요. 자, 우리한테 왜 사냐고 묻거든 어떤 이런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과 이상 이런 걸 실현하고 싶은 욕망 다 있죠. 그러니까 이 깃발의 아우성은 바로 뭘로 볼 수 있어요? 여기를 향하고 싶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욕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누구나 어때 욕망을 막 드러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물론 여기서 당찬 아이기 때문에 뭐 저 덕분님한테 너 나
대학 보내줄 수 있어? 뭐 저 나 시인 만들어줄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외치지만 보통 사람들 다 어때요? 이런 걸 욕망을 간직은 하고 있어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살잖아요. 속으로 조용히 간직하고 살지. 자, 그건 어떻게 보면 어때요? 내 속에서 아우성 치고 있는 거죠. 이쪽을 향해서. 그렇지만 그 아우성은 어때요? 어떤 이런 근원적인 한계 때문에. 엄마, 우리도 해외여행 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아빠 회사 또는 엄마의 뭐,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아우성 같은 거는 다 간직하고는 살지만, 그렇지만, 그럼 이념의 표대라는 건 바로 뭐죠? 있어요? 바로 현실적인, 현실에 대한 제약, 방해물 같은 거.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내가 펼치고 싶어도 펼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래서 맨 처음 그거를 도대체 알고 이런 철학이라는, 그죠?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인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슬픈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에이 이런 거야 그래 뭐 노력해도 안 돼 그렇게 절망한다면 또 우리 삶은 의미가 없겠죠. 북색소가수다 이 작품도 예수님의 꿈은 처음엔 어때요? 하나하나 다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가면 어때요? 시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 그래도 엄마 삶도 괜찮았어. 괜찮았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찾아서 힘들어 찾아갈고 그럴 때 삶은 사라지는 거다.